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서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6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속마음을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룰 게 많은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음의 이유마저 의문투성이라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바로 가수 김광석 씨와 그의 딸의 이상한 죽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의문의 죽음을 깊게 다뤄볼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이번 주 한 주를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했군 대 못했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뉴스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메이커 잘했군 인물 그리고 못했군 인물은 누굴까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인물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두 명이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제재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웃기지 마라. 최고의 대응. 아주 지금 죽을 둥 살 둥 말폭탄이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지켰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뒤에 있는데 일단 오늘 요번 주의 인물은 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꼽아봤고요. 아, 이분도 등장했군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 한가한 자리 아니야. 최근에 블랙리스트 이 문제로 마음이 아주 심란할 텐데 저희가 이번 주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명, 이 인물들을 꼽으셔도 되고요. 다른 인물들도 꼽으셔도 되는데 먼저 준비된 분부터 보겠습니다. 소영호 소장님, 네. 어떤 인물을 꼽으셨습니까? 저는 잘했군은 국민의당 의원들을 꼽았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예, 김희수 헌재 소장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그 사상 초유의 그 헌법 수장과 그리고 법원 수장의 공백이 일어날 뻔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동철 원내대표 만났다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서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막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은 왜 부결시켰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가결시켰는지 앞으로 국민의당이 보수 여당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개혁 여당과 함께 할 것인지 정기국회 때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는 어디로 기울지 국민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못했고는 정우택 원내대표인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공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발언한 거는 김태흠 최고위원 아닌가요? 공범이란 발언.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하신 거 같아요. 팩트 확인을. 네. 김태흠 하여튼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높이 평가하고 제재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제재 압박 역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위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켈 독일 총리도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켈 독일 총리도 김정은의 공범이라는 얘기인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박상병 인하대 조빈 교수께서는 어떤 인물을 고르셨습니까? 이번 주 베스트는 이제 국민의당 좀 대표죠. 안철수 대표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 당 대표로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 이후에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더더욱이 끝까지 안철수 대표가 당의 인준투표와 관련해서는 비밀 자율투표로 방향을 잡은 건 그리고 또 본인은 끝까지 중립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못했군 인물은 홍준표. 음악에 넣을 뻔했는데 안 나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유엔 외교를 하고 있는데 명시 제1야당 대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더라도
적절치 않는데 예. 지금 미국에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거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 답지가 못합니다. 또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 간담회를 할 때 예. 젠더 폭력이라는 개념도 몰라가지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보여줘야 참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 젠더 폭력. 본인부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모태꾼은 네, 지금 한도를 보고 계시네요. 홍준표 대표 너무도 이번 주 못했습니다. 지금 박상병 교수의 판례를 잠깐 다시 보면은 색깔이 공교롭게 안철수라는 이름에는 초록색.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홍준표라는 이름 세우면 약간 색깔이 빠진 붉은색. 네. 글쎄 우연인가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마 저기 방송국에서 우연히 해준 것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애 보니까. 네. 고용신 한양대 트윈 교수께서는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저도 뭐 안철수 대표를 썼는데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죠. 뭐 안철수 대표는 일각에서는 이번 인준투표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긍정적으로 민주란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감을 잡고 그렇게 간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막 마지막에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은 거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거부 자체가 또 21일 날 앞서서 24일 대법원장 퇴임에 앞서서 21일 날 일정을 본회의 일정을 잡아준 것은 이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하겠다는 그런 안철수 대표의 뜻이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결정을 하기까지는 청와대라든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또 민주당의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국이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막고 또 이번에 만약에 인준안이 부결됐더라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뒷다리 잡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가 굳혀질 뻔했는데 그런 것도 피하면서 상당히 노련한 모습을 보인 것은 뒷다리 정당 이미지를 이제 벗어나다 해서 잘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고 뭐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주초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문정인 여기안보 특보나 뭐 독긴 객긴입니다만은 장관으로서 그런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 전반에는 송영무, 후반에는 안철수 대표 두 분이 이번 전국에서는 상당히 돋보이고 뭐 거론할 만한 분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 넘어서 노영희 변호사 의견 보겠습니다. 전 이번에 추미애 그 대표가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땡깡 발언. 네, 땡깡.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 그 가결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태꾼에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의원을 들었는데요. 뭐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대화 구걸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의 그런 유엔에서의 그런 발언을 조금 너무 왜곡하고 좀 폄하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망에 대해서 그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 때문이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권영숙 그 여사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밤을 새워 싸우면서 결국 그분은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린 것이 이건 정말 사자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그 한 시대를 같이 어쨌든 했던 그 동료 정치인으로서도 저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좋지 않고 이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태꾼 인물을 두 사람을 꼽아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떤 인물을 선택하셨습니까? 자래꾼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꼽았습니다. 자래꾼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김명수 인준 후보 대법원장 후보자의 그 결과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결과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 그러나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승복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미지가 사실 뭐 수구다 뭐다 하면서 장애투쟁하고 하는데 일단 그런 이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다시 이끌어서 김희수 헌재소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투쟁을 하겠다. 예. 반대하는 거야 사실은 이 당의 어떤 정체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런 어떤 정당은 지금 원내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권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쨌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태군은 정호성 비서관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죠. 재판에 하면서 한다는 말이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여준다든지 한 것이 도리어 꼼꼼하게 국정을 챙긴 그런 반증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역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죠. 어떤 분은 법정에서 너무 궤변을 늘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왜 이걸 못했냐 하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 반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연결시키지 않고 이래선 안 됩니다라고 고언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고언을 못 드린 것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어야 진정한 정말 이 오른팔 문고리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판넬에 뭘 종일 붙이셨네요. 네. 이거 뭡니까? 일단은 이제 이건? 잘했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못했군 박지원 대표.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투표 전에 뭘 합의를 봤냐면 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합의를 국민의당 본 겁니까? 아니면 얘기만 그냥 살짝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김명수 후보자의 개인 관계나 어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과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 분들 다수가 이제 투표하게 하는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건 뭐냐? 이 합의 본 건데 문제는 뭐냐? 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전병헌은 잘했고 박지원은 못했다. 왜? 이 합의의 과정이 있잖아요. 말로만 해서 그래요. 아니 합의는 같이 봤는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는 왜 그래요? 왜냐? 내각적 개헌 할 때 DJ하고 재입하고 서명하고 각서하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지켰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그냥 만나서 말로만 했다? 이게 지켜지겠어요? 종이로도 남긴 게 없다 이거죠. 어떤 이걸 그냥 말로 퉁치는 전병헌 수석은 잘한 거고 정치 구단이라면서 이거를 그냥 말로 그냥 받아가지고 야 청와대에서 개헌하고 무슨 선거법 개정 약속했다 하더라라고 얘기한 박지원 대표는 정치 구단답지 못한 거죠.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두 분이 보고 계시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말로만인지요 아니면 뭐라도 남긴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한 이야기 이거 실화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동부그룹 회장 최근에 그만두셨죠? 여비선은 내 소유물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했다. 요 분.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갑질로 조사를 받고 뇌물로 구속되고 이분. 육군 대장. 누구지 다 아시죠? 이분. 자, 이분도 요번에 기가 막히신 분으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자, 오늘 판결 나왔습니다.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인데요. 검찰이 구형한 내용과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줬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브로커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한 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두 달간 계속 협박을 해왔고 자기들은 안 되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회장님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7월 달에 미국에 가셨어요. 지금 신병지원차 미국에 계시거든요. 원래 그만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언제쯤 예정은? 그건 아직.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행위인지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기막힌 이야기는 뭐 준비되신 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서양호 소장께서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습니까? 추선희 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버이연합이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 기업 관계인 줄 알았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버이연합이 국정원 말고도 기업 관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길래 국정원 돈인지 기업 관계자인 돈인지조차 구별을 못할 정도였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정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무슨 간첩이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죽전휴게소에서 만나서 공작금 주고 그리고 지령 내려서 관제대모 동원시키고 제가 볼 때는 추선희 씨 그 사무총장의 저런 돈을 어디서 받은지도 모른다고 한 궤변도 놀랍지만 국정원이 과연 죽전휴게소에서 이렇게 우익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관제대모를 그 지시한 것인지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 또 준비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고르셨어요? 기가 막힌 뉴스. 유엔 총회 현장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파괴. 영어도 토탈리 디스트로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의 북미, 북한의 핵심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의 선도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말을 할까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 관심의 내용이 보니까 북한을 완전히 토탈리 파괴할 수 있다. 2,500만 주민들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마포스, 깡패 두목 같다. 그리고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까지도 역사상 이런 연설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엄청난 행복의 보탄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용신 교수께서는 어떤 사건을 고르셨습니까? 뭐 전직 국회의장, 대그룹 회장 등 정말 이 사회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의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기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역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그런 성추행 사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기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홍준표 대표가 이름을 말을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해. 이런 게 바로 젠더 폭력인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 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만이지 그 여성이 무슨 100억 원을 요구했느냐 어쩌냐 하면서 그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꽃뱀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 행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께서 고르신 사건 보겠습니다. 네, 인천 초등생 오늘 선고 나왔죠. 최고형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사실 검찰이 이런 법정에서 이런 어떤 상황을 연출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황극을 주로 하는 A양, 모 양을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딱 내세워서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라고 묻자 그 증인이 뭐요? 뭘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이 공범 관계에서 이 주범과 공범이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잡아왔어요 했더니 손가락이 예쁘니?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살아있어요? 하고 손가락이 예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상황에 그 상황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잡아왔어요 했을 때 뭘요? 하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다. 그 모습을 법정에서 이끌어내서 사실상 그 안에 이 최고형으로 선고되게끔 만든 검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비슷한 걸 쓰신 것 같아요. 네, 같은 건데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거 잡아왔어요. 또 당연히 이제 검사님이 하신 그런 신문 기술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주범, 그러니까 직접 살인 행위를 한 그 아이는 20년을 받고
이제 살인을 같이 공모했다고 이제 얘기되는 애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그 소년법이 적용된 그 결과이거든요. 물론 이제 2심에 가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예, 예. 지금 오늘의 그 결과, 선고 결과가 바로 현재 그런 상황을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종곤 실장께서는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약간 관점이 네, 계속 다르시네요. 예, 아주 전혀 다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서 오늘 스킵을 하신다 그러시네요. 다음 주제 준비하시고 바쁘십니다. 트럼프, 김정은 말폭탄,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그런데 한국당은 막말과 혹평을 한 것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폭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사람의 노림수가 뭔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 김정은 막말 잔치. 이 가운데 문 대통령 연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북한 완전 파기한다. 로켓맨 자살 임무 수행 중이다. 이렇게 아주 비꼬고 무시무시한 말을 내놨죠. 이에 대해서 오늘입니다. 김정은 직접 나서서 읽었어요. 늑다리 미치광이다.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받아쳤습니다. 자,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린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보겠습니다. 평화를 32번 얘기했고요. 제재는 4번만 얘기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스스로 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높여야 한다. 북핵 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당연하죠. 전쟁은 막아야겠죠. 그러나 당사자 둘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미국은 어제 시간입니다. 독자 제재안을 내놨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업, 개인, 미국과는 거래 못한다.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죠. 초강경 대응, 태평양 역대급 수소탄 실험일 것.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내 그저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자, 어떤 분은 말폭탄을 사용하는 국왕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말이 거칠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이 두 사람 노림수가 뭘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유엔 그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겠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의 이제 그 거래와 관련해서 중국을 지금 사실은 겨냥하고 저런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요.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야 뭐 똑같은 방식으로 뭐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외에 사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치킨 게임으로 지금 결과를 맺지 않기를 저는 지금 바라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센 발언을 하고 저런 식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지금 하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본인의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금 그 좀 뭐 초조함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현명하게 앞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하나를 생략하신 차명진 전 의원 이번에도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건의 전후 관계, 원인 결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인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일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동북아 정세가 긴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김정은이 수소폭탄급 실험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ICBM까지도 거의 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압박의 첫 번째 수단이 뭐냐?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고립시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있어서 유엔에서 거의 90% 성과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압박 수단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한 발 더 나온다면 그야말로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군사적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쓸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면 소위 힘겨루기에서도 마치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상대방에게 있어서 위협 요인이 되지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은 위협 요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트럼프의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저거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건 현재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 그리고 현재 동북아의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군사적 압박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전멸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경제적 압박도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부역자와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더 이상 김정은이 꼭두각시를 하면 당신들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토털리 디스트로이를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 내부의 일정한 부분 상당한 동요와 어떤 지침 이런 것을 초래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사상 최초로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도 왜 했냐? 즉 바로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영도자는 안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이. 자, 이종근 실장께서는 이번에도 사실은 노 변호사랑 반은 또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시진핑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이 이제 당대회 이후에 자기 집권 기반을 또다시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상황에서 마지막 압박,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 하고 시진핑에 대한 얘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은 사실 욕해 준 게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김정은이 사실 이 북한 그러니까 핵실험이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북한만 사실 평원이 없어요. 평원이 있어야지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딱 터져서 핵실험이 있고 그걸 보여줘야 우리는 핵 보유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탑산 풍계리에서만 하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가 실험을 하고 싶은데 이 실험은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나를 직접적으로 욕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실험을 실제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을 쓴다고 보는데 앞서 차 의원 생각과 엇비슷한데요. 그동안 군사 옵션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스티브 배넌이라는 아주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다가 물러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도권
대량 살상 이것을 무릅쓰면서 군사옵션 쓸 수 없다는 듯한 얘기를 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얼마 전에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그 가능성을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군사옵션 이것이 허풍이 아니고 요새 젊은 애들 얘기로 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최후 경고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김정은은 뭐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일수불태다. 그래서 이미 뭐 레드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레드 존에 들어온 지 오래됐다. 거기 미국이 무슨 압박 제재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핵 개발이라든가 ICBM 개발을 늦춘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동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의 그런 북한 내 방금 얘기한 대로 동요라든가 이것을 확고히 차단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내비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유엔 부대를 통해서 역대 최강경 가장 파멸적인 개념들이 지금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노림수를 물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싼 무기들 좀 빨리 끌어와 저는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중동의 몇 개 나라들을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유엔 무대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 위기를 고지해서 그럼 장사를 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대통령은 특히 군산 복합체를 대표하는 그중에서도 트럼프는 대표적인 대표입니다. 그 내막을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아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 여론도 자, 저 트럼프 봐라. 저런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을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봐라. 우리가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런 선전으로 악용하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보니까 국제 여론, 국내 여론 다 나쁘지 않네. 굿이라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다 뭔가 얻어가는 듯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서영호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문제 패스했다고 지나치게 길게 시간을 주는 차명진 전 의원님께는 전관 예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을 안 줬는데 본인이 그냥 쓰시더군요. 아, 그러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전관 예우 없어져야 될 악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뿐이다라고 해서 연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맞서서 그런 트럼프를 맞상대할 사람은 바로 이 김정은이다라고 동급 최강이다. 즉 트럼프의 상대는 나다라고 하기 위해서 김정은 그 위원장도 똑같이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 10월 달에 전인민 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북한이 핵 고도화가 되고 나면 아마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로 북미 대화가 조건이 무르익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북미 대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 즉 우리 두 사람이 당사자가 만나서 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주제, 요 질문은 준비되신 분만 꼭 안 하셔도 되고요. 준비되신 분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은 대화를 구걸했다라고 사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했다라면 과연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유엔 연설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국어 타령에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가장 유력지인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오드맨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미처 돌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은 우리가 돌봐줄 테니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라는 북한 도움이 자처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즉각 대북 지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를 죽이려 하는 김정은의 공범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셨지만 저렇게 하지 않고 트럼프식으로 유엔 연설의 내용을 채웠다면 과연 정치권과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노영희 변호사, 뭐라고 쓰셨습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완전 파괴 아니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는 게 결국 남한하고도 다 같은 땅인데 연결되는데 과연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까? 아마 좀 주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남한이든 뭐 북한이든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이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이걸 또 잘했다라고는 평가를 안 하실 가능성도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현재 이런 평가,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를 구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과연 타당한 건지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은 아까 시간을 많이 쓰셨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끊겠습니다. 30초 되면. 예, 참 여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여권 패널이 세긴 세네요. 네. 저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은 저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아마 보수 대통령이었어도 어쩔 수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돼요. 이해는 가요. 왜? 우린 당사자거든요. 미국은 아주 가까워야 3,700km고 보통 지금 10,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압박은 하되 그렇다고 너무 해서 정말로 진짜 싸움 나지 않도록 하자. 오판이나 안 나도록 하자. 저는 잘했다고 봐요. 다만 그때 이제 이 800만 불인가 이 지원을 굳이 그 연설과 동시에 해가지고 그 트럼프나 아베가 그것을 참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 그런 제가 볼 때 멀티플레이에서 좀 잘못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너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하셨죠? 자, 그럼 서양호 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만약에 북한 완전 파괴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면 저는 한나라당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그동안 그 유엔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남이 북에 직접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엔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나 그리고 독일, 프랑스나 많은 서방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 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얘기조차도 김정은의 기쁨조라 그러고 김정은의 공범이라고 했다고 한다라면 만약에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면 우린 청개구리, 전쟁 반대, 핵 반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문재인이 하는 대로 무조건 우린 반대로 한다. 그러진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략을 위해서 안보 문제를 활용하는 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 평화를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평화를 구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극을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을 향해서 완전 파괴, 전쟁을 얘기했으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 헌법 제5조 등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그 헌법을 포기했다. 그 임무를 저버리고 우리 5천만 국민을 전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 이런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당장 내일부터 탄핵 준비에 돌입하겠다. 아마 이렇게 성명서를 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부녀 사망 미스터리. 서혜순 부인이죠? 첫 입장 발표 대응 준비 중이다. 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 서혜순 씨가 무슨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한번 수사관이 됐다는 입장에서 한번 예상을 해 주시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광석 사망 미스터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가 한번 정리 좀 해봤습니다. 1900년 6월, 1990년, 900년이라고 그랬네요. 1990년 6월입니다. 김광석, 서해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입니다. 1996년 1월 6일 이 가수 김광석 씨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작 인적권입니다. 돈과 관련된 건데 김광석 씨 부친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4월입니다. 서해순, 김광석 부친이 합의를 했는데 김광석 부친이 사망할 경우 딸이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에게 상속을 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합의를 가지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광석 씨 유족, 친족이죠. 친족과 부인인 서해순 씨가 저작권 소송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고요. 그런 와중에 2005년에 김광석 부친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이죠.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거 그 당시가 뒤늦게 최근에 알려졌는데 외동딸인 서연양이 폐렴으로 당시에 사망했다는 게 최근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법원 판결, 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김광석 저작권은 딸 서연양에게 가도록 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입니다. 김광석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이 사망을 두고 굉장히 의혹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가에 의해 타살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타살이었을 경우 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게 201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서해순 씨가 그동안은 해외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공소시효가 종결되자 그 다음에 바로 귀국을 합니다. 이걸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지금 검찰은 딸 김서연 사망 재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뭔가 손을 대고 있고요. 오늘입니다. 서해순 씨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응 준비 중이다.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이 대응 준비란 과연 무엇일까? 자,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연락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나는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 씨가 자살이라면서 주장했던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해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김광석 사망 3년 전 서해순은 사기 결혼이 들통나게 됩니다. 몇 달간 별거 끝에 서해순 씨는 이혼당하지 않는 대신에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당합니다.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오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전 이혼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나옵니다. 멋진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주 김광석 씨도 좋아하실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인정받으시는 레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인데요. 음악에 대한 애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열심히 만드셔서 좀 멋진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님, 이 서해순 씨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저는 오리발이라고 일단 썼습니다. 오리발. 네, 지금 김광석 씨의 자살, 딸의 병사,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살 의혹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어떻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그러한 사망을 놓고 정말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내연녀, 내남 이 얘기까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얘기까지도 막 흘러나오는 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말하자면 그걸 부인하는 거. 이제 우리는 속된 말로 오리발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발 내미는 그런 뭐 대응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뭐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사람으로 봐도 이런 것은 너무 의문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딸의 그런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판 다 받고 뭐 이렇게 소송하고 그러느냐.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경찰 수사가 지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양모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밝히고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김광석 씨의 사망 원인도 서해순 씨에 따르면 목에 전깃줄이 3줄이 감겨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부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깃줄이 한 자국밖에 없어서 큰 의문으로 남고 있고요. 사망 동기도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라고 서해순 씨 얘기하는데 개그맨 신동엽 씨라든가 동료들은 우울증을 앓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항상 밝고 명랑하고 음반 준비를 했다는 거고 그 이외에도 음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와 김광석 CD와 DVD 추모자학들을 서해순 씨가 임의로 만들었던 문제들 그리고 딸 김서연 씨의 사망 문제 감기 폐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딸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안부를 모르면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이미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석 씨가 결혼할 때 그것을 숨긴 소위 말해서 사기 결혼에 대한 내막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 의문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훈 소장께서는 저희가 궁금한 걸 다 적어주셨네요. 저걸 다 하면은 사실은 시원하게 풀릴 텐데 지금 답답합니다. 자,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폴로업을 안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가심을 갖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궁금해요. 저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걸 억지로 비틀고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뒤에 돌통이 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방금 그 부인이 서해순 씨가 입장을 정리한다. 그 무슨 입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서해순 씨를 비난하고 사건을 음해하는 이런 어떤 그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강경 조치를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 음해하는 사람들 향해서 조치를 취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직업이 변호사시니까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접근이 좀 더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적으셨어요? 일단은 종편 패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줄 것 같아요. 종편 패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인데요, 지금.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제 혹시라도 본인에게 좋지 않은 혹은 좋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일단 있기 때문에 실제 명예훼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조치를 먼저 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이상호 씨,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지금 김광석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김광석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권리를 서해순 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이름에 대한 초상권입니까? 상표권입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퍼블리시티권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김광석 관련된 저작권, 저작 인접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 그 회사 음반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좋은 식으로 지금 영화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그냥 안 쓰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면 사실 김광석 씨가 한참 활동할 때는 제가 한참 데모하느라고 김광석 씨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언론에 나오는 정보 이상은 갖는 게 없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상호 씨가 본인이 들으시면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다이빙 벨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게 상당히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그러나 뭐 기사 보면은 상당히 이번에는 상당히 의혹이 가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나중에 결과만 지켜보겠습니다. 모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그냥 몰라 하시면 되실 거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이종군 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사상 유례 없이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털리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혐의가 있던 없던 간에 어찌됐든 이 서해숙 씨라는 이름도 사실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또 지금은 뭐 술집에 가든 찻집에 가든 집안에서든 다 한 사람이 모든 혐의가 다 있는 듯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직전까지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으로 도망갔다, 도피했다, 안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 어떤 스포츠지에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또 1시간 후에 또 다른 스포츠지에 이제 이야기가 또 진전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딱 이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이미 이 김광석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상호 기자가 또 이걸 만든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온갖 지금 그 기사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들 다 지켜봤고 지금 나온 이유 왜 이제까지 기다렸나 모든 의혹이 나오길 기다리지 않았나 정리되는 대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솔직히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의혹이 어디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가를 다 지켜본 다음에 하나씩 대응할 것이다. 그 의혹들이 다 나와야 사실은 대응이 가능한 것이지 먼저 대응했다가 또 다른 것이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이 스텝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나올 것이 다 나왔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반전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너무나 엄청나고요.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질문은 뭐 준비가 되신 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해순 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저작 인접권, 남편의 저작 인접권을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았고 해외와 국내를 오가면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지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친족이죠. 부모님, 김광석 씨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그런 형제들은 굉장히 산동네에서 어렵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좀 써주시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사이도 안 좋고 알려서 본인에게 돌아올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알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는 점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아프고 뭐 그래서 좋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차려야 되냐라고 하는 식의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뭐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분 심정에서는 아이도 아마 지우고 싶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감에 젖으신 듯한 이종구 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적으셨습니까?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또 글자까지 똑같이 두 분께서 오늘은 굉장히 겹치시는 게 많아요. 물음표 하나 없습니다. 물음표가 있냐 없냐 차이만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병사라고 하죠. 폐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설마 딸인데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점이죠. 이렇게 해서 폐렴 때문에 딸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예요. 아니 딸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사실은 또다시 그렇게 해서 시댁 식구들 와서 봐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것이 드러나면 온갖 노래 같이 부르던 지인들 다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미 뭐 나랑 이제 남남이 됐는데 아는 생각이 앞섰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홍신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만약에 서해순 씨가 딸의 사망을 제때 알렸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그 2007년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작 인접권을 원래 아버지한테 주었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딸한테 가기로 되어 있어요. 손녀. 그러니까 김광석 씨 딸, 손녀한테로. 근데 손녀가
지금 2007년에 죽었는데 재판 중에 대법원 사망을 판결은 한 거죠. 2008년에 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아버지는 죽었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데 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인접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뭔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영향이 받을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딸한테 일단 보내고 딸이 죽으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송 문제, 저작권, 인접권이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딱 숨겨놓고 있다가 딸한테 딱 넘어온 뒤에 2007년에 죽고 200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이때 대법원 판결이 날 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저작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이유였다면 경황이 없는 게 아니라 경황이 아주 있었던 거죠, 그러면. 부유하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지금 살았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황이 없겠어요? 결국은 저는 이 저작권, 저작 인접권의 소유권을 문제를 놓고 언제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느냐. 그 판단 때문에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때가 되면 알리를 했으나 미국에 5년 생활하면서 경험이 없었다. 이걸 해석을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딸 사망, 뭔가 말 못할 사인이 있다. 해석을 해달라는데 더 궁금하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말 사연을 지금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말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네, 그 딸 서연 씨의 사망이 또 다른 의혹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가족의 죽음은 경황이 있으면 알리고 경황이 없으면 알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무조건 알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실은요. 거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가족 중에 주변에 돌아가시게 되면 빈소를 차리고 장례 절차를 다 치른 다음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빈소도 안 차리고 화장부터 다 한 다음에 그 이전에 사망한 지 40분 만에 바로 사망 신고를 경찰서에 했다는 점. 이 뭐 아무리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계모일지라도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은데 뭔가 좀 석연치 않다. 그리고 그 서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세와 저작권들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이 그 이번 사망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자,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자발적 참여로 한 거지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알쏭달쏭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써주시고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돈은 받았지만 자발적 참여 주선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주로 돈이 이 휴게소에서 남들 모르게 오갔다고 하는데 여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몰래 와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10번 정도 걸쳐서 수시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2010년에서 2011년 휴게소에서 40대 남자가 8에서 10차례 만나서 한 번에 200에서 300만 원씩 후원금을 줬는데 이걸 받았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댓글 공작 참여 주문 없었고 어른들 돕고 싶다고만 말해서 그냥 받았다. 우리가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은 돈은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남성이 그런데 서류를 내밀어서 사인한 적은 있지만 잘 모릅니다. 돈은 받았지만 집회 나간 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서 관련이 없습니다. 극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가 집회할 때 한번 지나가시면서 나 회사 전무인데 어르신들 어떻게 이 하시냐. 그래 이래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폐지도 모으고 열심히 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안타깝다.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분이 뭐 이런 정치인이나 뭐 형사나 뭐 경찰 이런 그 인상을 풍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딱 한 번 만났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믿었었던 거고 신뢰를 했던 거고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뭘 지시 내리면서 이렇게 해줬다면 저희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겠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한 번에 얼마씩 저기 하셨던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200씩이에요. 그다음 300 정도까지도 올랐었고 우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총 그러면 한 3천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자, 지금 화면을 보면서 계속 혀를 차셨는데 박상명 교수께서 들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해명을 들어봐도 웃어가면서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때 어버이연합에서 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집회를 하나 했더니 이제 좀 답이 풀리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문을 풀리고 있는데요. 이걸 해석해달라고 그러는데 돈 받은 것은 드러났죠 이미.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았는데 집회는 뭐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다. 그 집회는 그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돈 받은 것과 그 집회의 동원과의 관계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앞으로 알겠죠. 그런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니 저는 돈을 기업에서 휴게소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참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서영호 소장님. 네, 돈은 받았지만 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얘기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그 대형 TF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수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해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우익 집회라든가 정부의 그 관제 데모에 동원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대목인가 아닌가 싶어서 블랙리스트만큼이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신 교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국정원은 서울의 내곡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멀리 그 제일 가까운 곳이 죽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금방 가면 되고. 금방 차로 넘어가면 시내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오다가 있었군요. 금방 가면 5분이면 이해를 못했네요. 어쨌든 저는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캔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소금은 돈입니다. 돈. 여기서 말하면은 물 캐는 것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니까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받았고 시위는 이꼴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얘기한 거고 저번 얘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뭐 속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어버이연합에서 그 정경련으로부터 우회적 지원을 받았다. 무슨 복지 단체 베델복지관으로부터 그 기사가 터진 게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그 방송사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것 중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원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도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추선이 저분은 뭐라고 했냐면 폐지를 주우면서 집회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버이연합에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갔는데 어르신들이 폐지 주우면서 집회 참석한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돈을 받았으니까 매우 기쁜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실장께서. 이 어버이연합이 그 전신이 나라사랑 노인회입니다. 근데 나라사랑 노인회 때는 이제 이 추선희 씨가 없었는데 추선희 씨가 사무총장이 되면서부터 수완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돈을 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추선희 씨가 혼자서 베델복지에 말씀하셨지만 이 계좌번호도 자기가만 알고 있고 또 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도 자기만 알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더 많이 돈을 받았는지도 사실 다른 회원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도 다 허수아비고 회원들도 다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건 다 모르는 그런 상황.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상황 속에서 돈은 받았으나라는 얘기는 내가 혼자 다 실지도 모르니까 거의 다 받았고 집회에 대해서는 사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명희 전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거에 선거 브로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집회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받아서 집회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집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선거 때 보면 기름값 달라고 그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번 말해도 이건 잘못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 여기서 하고 마지막 저희가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해당 자신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너무 보여주기 꼼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원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신방이라는 게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이는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 잡은 집단이지 이념으로 박근혜하고 뭉쳐진 집단은 아니다. 차명일 의원만. 자, 지금 보면은 뭐 저 명패가 지금 보이시죠? 저게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 비상대책위원장 명패를 벌었다고 하는데, 자, 차명지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지는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이 전술을 잘못 썼어요. 저 친박을 먼저 어떻게 좀 쫓아내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먼저 꺼내가지고 그 친박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참 남자답지 못해.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제는 다음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곧이어 MBN 뉴스8로 이어집니다. 서도 마포스, 깡패 두목 같다. 그리고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까지도 역사상 이런 연설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엄청난 행복의 보탄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용신 교수께서는 어떤 사건을 고르셨습니까? 뭐 전직 국회의장, 대그룹 회장 등 정말 이 사회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의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기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역시 동부그룹 김정기 회장의 그런 성추행 사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기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홍준표 대표가 이름을 말을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했. 이런 게 바로 젠더 폭력인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 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만이지 그 여성이 무슨 100억 원을 요구했느냐 어쩌냐 하면서 그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꽃뱀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 행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께서 고르신 사건 보겠습니다. 네, 인천 초등생 오늘 선고 나왔죠. 최고형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사실 검찰이 이런 법정에서 이런 어떤 상황을 연출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황극을 주로 하는 A양, 모 양을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딱 내세워서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라고 묻자 그 증인이 뭐요? 뭘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이 공범 관계에서 이 주범과 공범이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잡아왔어요 했더니 손가락이 예쁘니?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살아있어요? 하고 손가락이 예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상황에 그 상황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잡아왔어요 했을 때 뭘요? 하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다. 그 모습을 법정에서 이끌어내서 사실상 그 안에 이 최고형으로 선고되게끔 만든 검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비슷한 걸 쓰신 것 같아요. 네, 같은 건데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거 잡아왔어요. 또 당연히 이제 검사님이 하신 그런 신문 기술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주범, 그러니까 직접 살인 행위를 한 그 아이는 20년을 받고 이제 살인을 같이 공모했다고 이제 얘기되는 애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그 소년법이 적용된 그 결과이거든요. 물론 이제 2심에 가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오늘의 그 결과, 선고 결과가 바로 현재 그런 상황들을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종근 실장께서는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약간 관점이 계속 다르시네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서 오늘 스킵을 하신다 그러시네요. 다음 주제 준비하시고 바쁘십니다. 트럼프, 김정은 말폭탄,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그런데 한국당은
막말과 혹평을 한 것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폭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사람의 노림수가 뭔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 김정은 막말 잔치. 이 가운데 문 대통령 연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북한 완전 파기한다. 로켓맨 자살 임무 수행 중이다. 이렇게 아주 비꼬고 무시무시한 말을 내놨죠. 이에 대해서 오늘입니다. 김정은 직접 나서서 읽었어요. 늑다리 미치광이다.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받아쳤습니다. 자,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린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보겠습니다. 평화를 32번 얘기했고요. 제재는 4번만 얘기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스스로 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높여야 한다. 북핵 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당연하죠. 전쟁은 막아야겠죠. 그러나 당사자 둘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미국은 어제 시간입니다. 독자 제재안을 내놨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업, 개인 미국과는 거래 못한다.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죠. 초강경 대응, 태평양 역대급 수소탄 실험일 것.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내 그저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자, 어떤 분은 말폭탄을 사용하는 국왕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말이 거칠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이 두 사람 노림수가 뭘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겠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의 이제 거래와 관련해서 중국을 지금 사실은 겨냥하고 저런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요.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야 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외에 사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치킨 게임으로 지금 결과를 맺지 않기를 저는 지금 바라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센 발언을 하고 저런 식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지금 하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본인의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금 초조함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현명하게 앞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하나를 생략하신 차명진 전 의원. 이번에도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건의 전후 관계, 원인 결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인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일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동북아 정세가 긴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김정은이 수소폭탄급 실험을 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ICBM까지도 거의 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이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압박의 첫 번째 수단이 뭐냐? 이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고립시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있어서 유엔에서 거의 90% 성과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압박 수단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한 발 더 나온다면 그야말로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군사적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쓸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그 소위 힘겨루기에서도 마치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상대방에게 있어서 위협 요인이 되지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은 위협 요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트럼프의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저거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게 현재 그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 그리고 현재 그 동북아의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군사적 압박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전멸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경제적 압박도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부역자와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더 이상 김정은이 꼭두각시를 하면 당신들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토털리 디스트로이를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 내부의 일정한 부분 상당한 동요와 어떤 지침 이런 것을 초래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사상 최초로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도 왜 했냐? 즉 바로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그 영도자는 안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투표 전에 뭘 합의를 봤냐면 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합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얘기만 그냥 살짝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김명수 그 후보자의 개인 관계나 어떤 뭐 민주당 뭐 추미애 대표 사과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 분들 다수가 이제 투표하게 하는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건 뭐냐? 이 합의 본 건데 문제는 뭐냐? 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전병헌은 잘했고 박지원은 못했다. 왜? 이 합의의 과정이 있잖아요. 말로만 해서. 아니 합의는 뭐 같이 봤는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는 왜 그래요? 왜냐? 내각적 개헌 할 때 DJ하고 재입하고 서명하고 각서하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지켰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그냥 만나서 말로만 했다? 이게 지켜지겠어요? 종이로도 뭐 남긴 게 없다 이거죠. 어떤 이걸 그냥 말로 퉁치는 전병헌 수석은 짜낸 거고 정치 구단이라면서 이걸 그냥 말로 그냥 받아가지고 야 청와대에서 뭐 개헌하고 무슨 선거법 개정 약속했다 하더라라고 얘기한 박지원 대표는 정치 구단답지 못한 거죠.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두 분이 보고 계시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말로만인지요? 아니면 뭐라도 남긴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한 이야기 이거 실화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동부그룹 회장 최근에 그만두셨죠? 여비선은 내 소유물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했다. 요분.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갑질로 조사를 받고 뇌물로 구속되고 이분. 육군 대장. 누구지 다 아시죠? 이분. 자, 이분도 요번에 기가 막히신 분으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자, 오늘 판결 나왔습니다.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무기징역인데요.
검찰이 구형한 내용과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줬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브로커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한 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두 달간 계속 협박을 해왔고 자기들 안 되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회장님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7월 달에 미국에 가셨어요. 지금 이제 신병실천 미국에 계시거든요. 원래 그만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언제쯤 예정은? 그건 아직.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행위인지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기막힌 이야기는 뭐 준비되신 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서양호 소장께서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습니까? 추선희 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버이연합이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 기업 관계인 줄 알았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버이연합이 국정원 말고도 기업 관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길래 국정원 돈인지 기업 관계자인 돈인지조차 구별을 못할 정도였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정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무슨 간첩이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죽전휴게소에서 만나서 공작금주도 주고 그리고 지령 내려서 관제대목 동원시키고 제가 볼 때는 추선희 씨 그 사무총장의 저런 돈을 어디서 받은지도 모른다고 한 궤변도 놀랍지만 국정원이 과연 죽전휴게소에서 이렇게 우익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관제대모를 지시한 것인지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 또 준비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보셨어요? 기가 막힌 뉴스. 유엔 총회 현장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파괴. 영어도 토탈리 디스트로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의 북미, 북한의 핵심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의 선도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말을 할까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 관심의 내용이 보니까 북한을 완전히 토탈리 파괴할 수 있다. 2,500만 주민들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 서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6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속마음을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룰 게 많은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음의 이유마저 의문투성이라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바로 가수 김광석 씨와 그의 딸의 이상한 죽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의문의 죽음을 깊게 다뤄볼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이번 주 한 주를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했군 대 못했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뉴스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메이커 잘했군 인물 그리고 못했군 인물은 누굴까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인물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두 명이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제재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웃기지 마라. 최고의 대응. 아주 지금 죽을 둥 살 둥 말폭탄이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지켰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뒤에 있는데 일단 오늘 요번 주의 인물은 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꼽아봤고요. 아, 이분도 등장했군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 한가한 자리 아니야. 최근에 블랙리스트 이 문제로 마음이 아주 심란할 텐데 저희가 이번 주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명, 이 인물들을 꼽으셔도 되고요. 다른 인물들도 꼽으셔도 되는데 먼저 준비된 분부터 보겠습니다. 소영호 소장님, 네. 어떤 인물을 꼽으셨습니까? 저는 잘했군은 국민의당 의원들을 꼽았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예, 김희수 헌재 소장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그 사상 초유의 그 헌법 수장과 그리고 법원 수장의 공백이 일어날 뻔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동철 원내대표 만났다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서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막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은 왜 부결시켰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가결시켰는지 앞으로 국민의당이 보수 여당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개혁 여당과 함께 할 것인지 정기국회 때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는 어디로 기울지 국민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태꾼은 정우택 원내대표인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공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발언한 거는 김태흠 최고위원 아닌가요? 공범이란 말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팩트 확인을. 네. 김태흠 하여튼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높이 평가하고 제재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제재 압박 역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위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켈 독일 총리도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켈 독일 총리도 김정은의 공범이라는 얘기인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박상병 인하대 조준 교수께서는 어떤 인물을 고르셨습니까? 이번 주 베스트는 이제 국민의당 좀 대표죠. 안철수 대표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 당 대표로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 이후에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더더욱이 끝까지 안철수 대표가 당의 인준투표와 관련해서는 비밀 자율투표로 방향을 잡은 건 그리고 또 본인은 끝까지 중립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이후에 국민의당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잘했다. 그리고 모태꾼 인물은 홍준표. 음악에 넣을 뻔했는데 안 나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유엔 외교를 하고 있는데 명시 제1야당 대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더라도 적절치 않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거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답지가 못합니다. 또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 간담회를 할 때 젠더 폭력이라는 개념도 몰라가지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보여줘야 큰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 젠더 폭력. 본인부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모태꾼은 지금 한도를 보고 계시네요. 홍준표 대표 너무도 이번 주 못했습니다. 지금 박상병 교수의 판례를 잠깐 다시 보면은 색깔이 공교롭게 안철수라는 이름에는 초록색. 그렇군요. 그리고 홍준표라는 이름에는 약간 색깔이 빠진 붉은색. 글쎄 우연인가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마 저기 방송국에서 우연히 해준 것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애 보니까. 고용신 한양대 특임 교수께서는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저도 안철수 대표를 썼는데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죠. 안철수 대표는 일각에서는 이번 인준투표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긍정적으로 인준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감을 잡고 그렇게 간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은 거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거부 자체가 또 21일 날 앞서서 24일 대법원장 퇴임에 앞서서 21일 날 일정을 본회의 일정을 잡아준 것은 이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하겠다는 그런 안철수 대표의 뜻이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결정을 하기까지는 청와대라든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또 민주당의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국이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막고 또 이번에 만약에 인준안이 부결됐더라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뒷다리 잡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가 굳혀질 뻔했는데 그런 것도 피하면서 상당히 노련한 모습을 보인 것은 뒷다리 정당 이미지를 이제 벗어나다 해서 잘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고 뭐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주초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문정인 여기안보 특보나 뭐 독긴 객긴입니다만은 장관으로서 그런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 전반에는 송영무, 후반에는 안철수 대표 두 분이 이번 전국에서는 상당히 돋보이고 뭐 거론할 만한 분은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쪽 넘어서 노영희 변호사 의견 보겠습니다. 전 이번에 추미애 그 대표가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땡깡 발언. 네, 땡깡.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 그 가결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태군에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의원을 들었는데요. 뭐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대화 구걸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의 그런 유엔에서의 그런 발언을 조금 너무 왜곡하고 좀 폄하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망에 대해서 그렇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 때문이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권영숙 그 여사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밤을 새워 싸우면서 결국 그분은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린 것이 이건 정말 사자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그 한 시대를 같이 어쨌든 했던 그 동료 정치인으로서 또 저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좋지 않고 이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태꾼 인물을 두 사람을 꼽아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떤 인물을 선택하셨습니까? 자래꾼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꼽았습니다. 자래꾼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김명수 인준 후보 대법원장 후보자의 그 결과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결과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 그러나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승복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미지가 사실은 뭐 수구다 뭐다 하면서 장애투쟁하고 하는데 일단 그런 이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다시 이끌어서 김희수 헌재소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투쟁을 하겠다. 반대하는 거야 사실은 이 당의 어떤 정체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런 어떤 정당을 지금 원내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쨌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태군은 정호성 비서관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죠. 재판에 하면서 한다는 말이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여준다든지 한 것이 도리어 꼼꼼하게 국정을 챙긴 그런 반증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역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죠. 어떤 분은 법정에서 너무 궤변을 늘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걸 못했냐 하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 반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연결시키지 않고 이래선 안 됩니다라고 고언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고언을 못 드린 것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어야 진정한 정말 이 오른팔 문고리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판넬에 뭘 종일 붙이셨네요. 이거 뭡니까? 일단은 이제 자래꾼 정명원 청와대 정무수석, 모태꾼 박지원 대표.